우리의 현실을 한번 잘 보자 그랬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하나는 대륙국가와 해양국가 그 사이에 있는 반도국가다. 그래서 912번의 외침을 당한 거다. 지금도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정세가 심상치 않죠. 왜 그러냐? 대륙 세력은 해양으로 나가기 위해서, 해양 세력은 대륙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다리가 되면 기회가 될 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짓밟고 자기의 세력을 확장해 나가려면 우리한테 어려움이 올 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우리의 처해 있는 현실. 자, 대륙국가와 해양국가 사이에 있는데, 여기서 G1, G2, G3가 다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시장으로 보면 기회이기도 하지만 우리한테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뭐를 해야 되겠냐? 첫 번째는 경제력을 키워야 한다. 국력은 경제력이고, 경제력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기술력에서 나온다. 인간은 도구를 만들고 도구는 인간을 지배한다. 우리가 자동차를 봐도 그렇고 휴대폰을 봐도 그렇지. 근데 이 기술력은 어디서 나온다? 교육에서 나온다. 왜냐하면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부단히 새로운 진화를 거듭하게 되는데,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기술자하고 지식인하고 구별이 없었습니다. 아크라이트는 방적기를 만든 사람은 이발사였고,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가 되면서 과학과 기술이 결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육이 점점 더 중요하게 된다. 분단을 극복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에 가장 큰 리스크가 있다면 분단 리스크가 가장 큰 리스크인데, 통일로 간다는 걸 서두르지 말고 평화를 만드는 것을 우리의 핵심적인 노력으로 해야 되겠다. 근데 이 평화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남북한을 화해와 평화와 통일로 환호하고 박수를 치지 않으면 생기기가 어렵다. 그래서 동북아 문제를 항상 분단 문제를 생각할 때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미국을 항상 넣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만 우리의 길이 열리고, 그래야 친미냐 반미냐 종북이냐 아니냐 이 지긋지긋한 걸 풀어 넘어 뛰어야 우리의 미래가 열릴 수 있겠다.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 제도는 하나는 규제개혁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전 세계 만약에 포춘 500대 기업의 아시아 본부가 싱가포르, 일본, 홍콩이 아니고 한반도에 있다든지, 전 세계 평화기구가 한반도에 있다든지, 전 세계의 꿈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한반도에 오게 되면 한반도가 전 세계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만들려면 우리가 법률을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그들이 꿈을 가질 수 있는 법률 체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헌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한테 뭐냐면 내 자식도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위대한 헌법이 탄생한 거죠. 그리고 16명이 모여서 헌법을 논의할 때 우리는 지금으로부터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한 조항이 탄생하는데, 특허권과 지적재산권을 확실하게 보호하는, 그게 헌법의 내용에 들어가 있죠. 그게 오늘날 미국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적어도 이 한반도가 전 세계 인재들이 모여들게 되면 미국보다 더 뛰어난, 더 좋은 사람들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는 법률과 제도를 만들고 헌법을 만들 때 우리한테 기회가 온다. 한번 신문명을 만들어 보자 이건데요. 신문명이 뭐가 신문명이 생길까라고 보면은 우리는 네 가지를 공부를 해야 된다. 네 가지를. 하나는 세계 정세가 뭐가 이 세계를 가장 크게 변화를 일으킬 건가를 봐야 되는데, 그 가장 큰 변화를 보게 되면 우리는 중국과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가 앞으로 50년 동안 세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될 거다. 근데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냐면, 중국이 이제 10,000불쯤 되는데 이게 15,000불이 되고 20,000불이 되고 30,000불이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위험을 경고하죠. 뭐냐면은 이 지속 불가능성의 위기에 처해 있다. 다들 동의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거는 부지불식간에 지구가 온난화가 돼서 온도가 조금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는 상상할 수 없는 미래가 기다리고 올 수도 있죠. 이 지속 불가능성의 위기를 누가 극복할 거냐. 그래서 항상 문명 국가가 되는 경우는 이 세 가지를 수반합니다. 하나는 당시의 최대 모순을 누가 극복하느냐. 최대 모순을 누가 극복. 우리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 뽑을 때 뭘로 뽑아요? 당시 시대 정신이 뭐냐? 국민들이 무엇을 가장 아파하느냐? 무엇을 해결하느냐? 모순이 어디 있느냐? 이걸 보고 지도자를 뽑잖아요. 마찬가지로 세계 문명을 주도하는 국가도 당시에 최고의 모순을 누가 극복하느냐의 문제예요. 기술을 누가 선도하느냐. 청동기, 철기, 청동기 다음에 철기 다음에 누가 이 신기술을 선도하느냐인데 지금으로 보면은 결국 디지털 시대를 누가 선도하게 될 거냐.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그냥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이거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기술이 과거에는 산업혁명은 한 곳에서 일부의 사람에서 일어나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광범위한 기술을 가지고 지금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지털 기술과 사회를 누가 주도하게 될 거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간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거냐. 우리가 그 프랑스의 그 혁명 영화를 보면서 막 울잖아요. 그때 뭐냐면 자유와 평등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라는 거, 풍요롭게 산다는 거, 이거를 가지고 결국은 내가 소유하는 거, 석세스라는 게 석세션이라는 승계한다는 거, 내 자식한테 또 무엇을 물려준다는 걸 석세스라고 생각했던,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지금의 우리가 현재 우리가 산업 문명에 나온 거는 거대한 국가하고 큰 대량 생산 대규모 대도시하고 도시 속에 외롭게 사는 국가가 남은 거죠. 그래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외롭게 죽어가는 노인들이 있고 젊은이들은 집도 못 사고 결혼도 못 하고 직업도 불안정하고 이렇게 지금 오늘을 어렵게 사는 거죠. 이 문제를 누가 극복할 거냐.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봐야 될 거는 산업 문명이 만든 거는 이 대량 생산을 하니까 대도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대도시 속에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가장 큰 문제는 고비용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도저히 젊은이로 봐서는 이 집값 문제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출퇴근을 해야 되죠.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통 2시간이나 3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리고 차를 끌고 다니면 차는 96대가 주차 상태에 있어요. 왜냐하면 출근하고 파킹해 놓는 거니까. 그리고 2.6대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유지하게 되면 돈도 들잖아요. 보험료도 내야 되고. 거대한 비용 속에 있는 것이 하나의 문제죠. 물론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것도 또한 문제고. 그리고 이게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유럽이 왜 자꾸 뭐냐면 복지를 자꾸 축소하는 일이 생기느냐. 그들이 뭐냐면 복지국가를 안 하려고 그러냐. 그게 아니고 과거에는 20살이나 25살부터 일을 하면은 60이나 65살까지 일을 하면은 75살이면은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40년 정도 일을 하고 10년 정도 연금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지구를 떠났는데 이제는 75살이 돼도 지구를 안 떠나고 이게 100살이 되니까 우리가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20살부터 60살까지 일을 했다. 40년 동안 일을 했는데 60살부터 100살까지 되면 40년 동안 일을 안 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대도시이기 때문에 비용이 더 큰 거죠. 신인류가 탄생한 거예요. 노동 형태는 점점 더 이제 평생 직장이 없어지고 젊은이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된다. 앞으로 지금 20살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120살까지 살아요.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직업이 10개쯤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이런 고비용 구조를 가지면 젊은이들이 살아갈 길이 없는 거죠. 그러면 삶의 방식과 발전 방식을 근본적으로 달리해야 됩니다. 이걸 찾아내면 우리는 문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걸 찾아내는 게 인류사의 가장 큰 과제다.